어머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뭐가 말이냐? 아니, 낮에 왜 이렇게 난방을 트세요? 전기세 너무 나와요. 추우면 관절이 아파서 힘들기는 하구나. 그럼 어디 친구 집에 가 계시던가 병원에 가세요. 그게 더 싸니까요. 저는 도저히 며느리의 말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 이야기를 듣는 일밖에는 없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남편이 남겨둔 시골의 의미 없는 땅이 전부였죠. 그제서야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죽기 전까지 재산을 다 줘서는 안 된다. 자식이라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건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키운 아들이었고 또 며느리도 얼마나 참한 사람인데 제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았던 걸까요? 결국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야 말았죠. 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과 생활비까지 주고 같이 사는 동안 집안일에 육아까지 맡아줬더니만 매일 구박만 받으며 살아온 김정숙님의 사연입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로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로 71가 된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정말 어디 가서는 말하기도 힘든 그런 일들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연들을 들으면서 참으로 많은 위로를 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용기를 냈어. 이렇게 글을 한자 한자 적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위암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의학기술이 좋은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지금이라면 남편이 살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당시는 위암은 지금보다 훨씬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죠. 그리고 남편은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냥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자연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깊은 산에서 맑은 공기, 맑은 물 마시면 될 거라는 답답한 소리를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이 워낙 확고했기에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고 대략 1년 반 정도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난 뒤 제게는 제법 많은 재산이 남겨졌습니다. 당시에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이었죠. 그런데 당시에 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이미 일찌감치 결혼을 해서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까닭에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저를 모시고 살기로 며느리와 합의를 보게 되었고 제가 집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명의는 아들과 며느리 공동 명의로 해놓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야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여서 10여 년 단은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거의 휴일을 제외하면 서로 자고 출근하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보험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나름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었기에 월급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는 아들과 함께 사는 만큼 전부 집에 필요한 돈, 식비 등으로 아낌없이 썼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와 아들이 절 모시고 산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년 정도는 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힘에 부쳐 더 이상 보험 일을 못하게 됐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나도 노후를 즐길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일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러다가 제명에 못 산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을 잃은 슬픔을 더욱이 지려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이른 나이에 재혼하는 게 어떻겠냐는 주변 지인들과 중매쟁이의 권유도 있었지만 제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쉽게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들도 잘 키워내고 싶었기에 그냥 뒷바라지에만 힘을 썼습니다. 재혼을 하게 된다면 신경 쓸 것이 너무 많고 아이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면 더 큰 소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저희 노후에는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 늦게 오니까 저녁 좀 준비 부탁드려요. 어머니 저 주말에 갈 곳이 있어서 그러니까 청소 좀 부탁드려요. 예전에는 그냥저냥 나눠서 하던 일들이 제가 집에 눌러 앉아 모두 제 차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편하게 살기까지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점점 며느리나 아들의 요구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뭐라고 했었죠. 너희들 나한테 이러는 거 좀 아니지 않니? 하지만 어머니, 저희 처지도 생각 좀 해주세요. 저희가 어디 남남이에요? 며느리가 성화를 내는 것을 말리기는커녕 아들도 마찬가지로 열불을 냈죠. 맞아요, 엄마. 엄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요즘 회사도 안 좋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엄마 모시고 살려고 아등바등 하는 거라고요. 상호 이해 좀 부탁해요.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저는 젊었던 시절을 온전히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평생 모았던 돈은 아들과 며느리를 더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아파트 한 채를 사주기까지 했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저런 막말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며느리와 아들은 저를 일꾼처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들어가는 돈들을 모두 줄이기 시작했죠. 어머님 저희 이번 달은 좀 찬이 변변치 않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기저기 투자하는 돈도 많고 그래서 당장 굴릴 현금이 없어요. 원래 어머님이 일하실 때 주시는 용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러니 나는 괜찮다. 알아서 잘 챙겨 먹으마. 저는 섭섭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용돈이라고 부를 만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할 때 벌었던 월급을 다 준 것이니까요. 그걸 용돈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둘 다 일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도와주면서 아꼈던 돈들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할 입장은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밥을 축내고 있는 느낌을 받았고 또 제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너무 아픈 날이 있었습니다. 이가 아파서 고생을 몇 달 하다가 더 이상은 참기가 어려워져서 말을 꺼내게 되었죠.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병원 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니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병원 하나를 갈 때도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했죠. 얘야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병원비 좀 줄 수 있겠니? 네, 병원이요. 갑자기 왜요? 어금니가 아픈 것이 충치가 있는 것 아닌가 싶구나. 어머니, 이 관리 잘하셔야 돼요. 진짜 치과는 너무 돈 많이 나가요. 참고 싶은데 아픈 것이 불편하구나. 알겠어요. 그러더니 쪼르륵 안방으로 가서 며느리는 어딘가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나야. 아니, 어머님 치과 가신다고 해서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보너스? 그거 그때 주식해서 빌린 돈 이자 내고 생활비 쓰고 남는 게 어딨어? 진짜 그렇게 나올 거야? 내 어머님이야? 당신 어머님이지? 아 몰라. 당장 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돈 붙여. 내 카드는 다른 데 써야 하니까 카드를 빌려드리던가. 사실 거의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다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만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대꾸를 보니 아들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제야 더는 더 이상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과거처럼 멋지고 듬직한 어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점점 저를 짐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아들 부부가 손주를 낳은 뒤에는 그러한 일들이 더욱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제 일거리를 찾아서 노인 일자리 같은 거라도 구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아픈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비 정도는 조금이라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디라도 아프면 며느리와 아들이 저 모양인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쓰라리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는 며느리와 아들이 한 소리씩을 했었죠. 아니,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요? 안 그래도 일도 잘 안 돼서 심란해 죽겠는데 집에서 먹고 사는 거 문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다만 그래도 내가 일을 좀 해서 도와주면 좋지 않겠니? 그거 일해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그러세요? 지금 일해서 병 얻으시면 그게 더 힘들어요. 당신이 뭐 어머니한테 못 해드렸어? 왜 이러시는 거야? 그렇게 아들이 며느리한테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발끈했죠. 내가 못하긴 뭘 못해. 당신이 제대로 못 벌어오니까 어머니도 불안해서 그러신 거지. 뭐? 말 다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 계속 쪼들리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 나 때문에 싸우지 말거라.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제식이 아직 갓난아기인데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해요? 애 보셔야죠. 지금 저도 낮에 일 나가고 이희도 일 나가는데 누가 애를 돌봐요. 그건 그렇다만 그래도 애한테는 엄마가 있는 게 낫지 않겠니? 지금 손주 보기 싫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너무 내가 애를 거의 안 보니까 애가 어미 손을 잊을까봐 그런다. 그래도 애들은 어미 손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바빠서 그래요.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제가 애 돌볼게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냥 집에서 애 좀 돌봐주세요. 그렇게 그날 대화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핀잔을 듣는 것이 하루 이틀은 아니었지만 들을수록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야 얼마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를 보면 마치 남이 낳은 자식처럼 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이야기를 꺼낸 것인데 사정이 그렇다는 며느리의 이야기에 뭐라 할 말이 없었죠. 그렇게 손주 제시기를 돌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나 아들을 보면 손자가 우는 상황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여전히 몇 달이 지났음에도 퇴근해서도 전혀 애를 신경 쓰지 않더군요. 지 자식이면 이뻐할 만한데도 똥오줌 기저귀 한 번을 자기 손으로 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주말에 애들이랑 잠깐 놀아줄 때나 봐주고 그 외에는 전부 제가 아이를 돌봤습니다. 정말 힘이 들고 허리가 빠질 것 같이 아팠지만 그래도 손주니 어쩌겠어요. 제가 돌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며느리는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몰라도 한탄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핀잔을 계속 저한테 주니까 도저히 숨이 쉬어지질 않았습니다. 어머니, 전기세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좀 아껴주세요.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겨울에는 난방을 아껴라 마라. 그리고 어디가 청소가 덜 됐느니 뭐니 온갖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공짜로 집에서 살고 있어서 월세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죠. 물론 며느리는 그 말을 우스갯소리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은 많이 달랐죠. 그동안 들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듣고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예전에 이미 재산을 다 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시골로 내려가고 싶지만 땅만 있을 뿐 집도 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한 달마다 용돈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당분간 끊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저는 군말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해서 한 달에 30만 원을 저한테 줬었는데 그 돈으로는 사실 손주 용품들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고 말고 할 것도 없었고 심지어 저를 위해 쓴 적도 없었죠. 그리고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그거 요금제 더 저렴한 걸로 바꿀게요. 전화도 줄이셔야 해요. 요즘에 다 전화 같은 건 무제한 아니니? 무슨 소리세요? 그만큼 비싼 요금제 쓰면 그런 거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만사온의 간절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손주를 보고 있었는데 손주 녀석이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디가 아픈 것 같아서 손을 대보니까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랑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다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너무나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손주의 열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갓난아기라서 열이 나는 것이 큰 문제가 될지도 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는 지인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장 씨였습니다. 이 아파트에 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지인이었죠. 그래서 장 씨에게 연락을 했더니 장 씨는 사설 구급차라도 불러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구급차까지 부를 이유가 있냐며 되물었습니다. 아이고, 손주 아프다며? 애기들 열나면 혹시 잘못될 수 있어. 그냥 내가 사설 구급차 불러줄게. 그거 타고 가. 금방 올 거야. 그래도 될까? 비용 같은 건 너무 많이 나오지는 않을까? 비용이 문제야? 다른 누구도 아니라 손주 애기가 그렇게 아픈데 어여가 지금 부를 거니까. 그렇게 장 씨의 이야기에 따라서 집 앞에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도 열이 펄펄 끓던 손주는 금방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감기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도 아이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큰 병은 아니라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어디가 아팠던 거예요? 감기인 것 같다구나. 애를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감기가 들어요? 방을 너무 춥게 해놓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가습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낮에는 꺼놨었다만. 그러자 며느리는 화를 냈습니다. 애기 있는 집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직 봄이어도 쌀쌀할 때는 쌀쌀한데 내가 말을 말아야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유도리가 없으세요? 그렇게 며느리가 말을 하자 아들이 나섰습니다. 당신 적당히 해. 어쨌거나 감기니까 낫겠지. 그런데 엄마 구급차는 왜 타고 가셨어요? 그것도 가까운 병원 내버려 두고 왜 큰 병원으로 간 거예요? 애가 크게 아프면 어쩔까 걱정이 되었어. 그리고 구급차 대원들이 응급실로 가야 진료가 빠르다고 해서 거기로 갔다. 지금 돈이 얼마 나온 줄 알아요? 벌어도 끝이 없네 진짜. 적당히 쓰셔야죠.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픈 것도 아니었고 지 자식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돈 때문에 저 성화를 내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아프면 업고 뛰어서라도
의사 선생님 집까지 찾아가고 그랬었죠. 그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은 손주를 곁에 두지 않고 홀로 잠을 청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데려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는 역시였죠. 그날만 뭔가 티를 낸 것일 뿐, 그 다음부터 또 손주는 마치 짐짝처럼 제게 맡겨졌습니다. 답답하고 어이가 없는 노릇이었지만 어떻게 제가 이야기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장 씨와 상담을 했고, 장 씨는 불같이 화를 냈지만 뾰족한 방법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어디 그런 못된 것들이 다 있어? 그냥 나가버려. 그런 것들이랑 살다가 진짜 병나. 다른 데가 아니라 다 늙어서 마음에 병이 난다고. 그러면 내가 갈 곳은 어디 있고? 마음이 힘들기는 한데 도리가 없네. 참나 진짜 요즘 세상 별세다 별세야. 진짜 그런 놈들이 있는 줄 몰랐네. 늙으면 죽어야지 진짜. 뒷방 노인네 취급을 다 당하고. 그렇게 답답한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매번 집에 들어올 때마다 잔소리를 늘어놨는데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때쯤 되자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줬었던 것이 참으로 후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나 싶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돈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꼴을 내가 당했을까 싶었죠. 하지만 이제와 후회해봤자 어쩌겠어요. 강산이 바뀌어도 한참 바뀔 시간 전에 했던 일인 것을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약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언제나 강하고 그런 사람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고 난 뒤에 빠르게 몸도 마음도 쇠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게 늙는 건가 싶어서 몰래 한참을 울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꼴을 당하니 더욱 제가 설 자리는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정말 막말로 어디 다른 요양원 같은 곳이라도 가 있는 게 100번 1000번 마음이 편할 것 같았죠. 알아보니 요즘은 요양원에서도 다양한 활동도 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 오히려 살기 좋아서 노인들이 선호한다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오고 갈 때쯤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을 담은 전화였죠. 안녕하세요. 여기 부동산입니다. 네, 부동산이시라고요? 내 문자로 제 명함과 사진이랑 주소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지금 확인할게요. 저는 부동산이라는 말을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남자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남자의 명함과 함께 제가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시골 땅 주소 일대가 적혀 있더군요. 여기 어머님 땅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남편이 준 것인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실까요? 남편에게 그 땅을 받은 지도 20여 년인데 그동안 잠자코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온 것이 이상했죠. 혹시나 사기꾼 같은 것은 아닐까 걱정을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알아야 제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땅을 좀 사고 싶어서요.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시골 험지의 땅을 갑자기 산다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저는 일단 그 남자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물론 저녁에는 나갈 생각도 못했어요. 아들 며느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낮에도 마찬가지긴 했습니다. 손주를 재워놓는 잠깐의 시간 동안 보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러 남자가 직접 서울까지 찾아왔더군요. 그러면서 대뜸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그 땅 제게 파시면 어떨까요? 좋은 조건으로 제가 봐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땅이요.
아무 볼품없는 땅을 왜? 어머님, 아무것도 모르시고 계시는구나. 아마 앞으로도 전화 많이 오실 건데 저보다 좋은 조건을 내미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조심하세요. 사기꾼들 많으니까요. 저는 바로 현금으로 계좌이체 해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남자는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땅에 어떤 모 기업이 투자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더군요. 그래서 그 땅 같은 경우 리조트가 들어서니, 호텔이 들어서니, 이런 이야기가 파다했답니다. 그래서 요즘 땅값이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런 게 들어오나요? 그건 모르죠. 그 기업 사람도 아닌데요. 그러면 이 땅을 왜 사시는 건가요? 사서 더 비싸게 팔려고 그러는 거죠. 저 같은 땅꾼들이 하는 일이 다 그런 거니까요. 그러면서 남자는 거의 15억에 가까운 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큰 돈을 진짜 그 돈으로 사신다고요? 그 볼품 없는 땅을? 제가 조건 잘 쳐드린다고 했잖아요. 아직 땅값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냥 가지고 계시면 재산세도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작은 평도 아니고 그 많은 땅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활용도 안 하셨어요? 거기에 집이나 그런 거라도 지어 놓으셨으면 돈 훨씬 더 받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가요? 제가 그런 거에는 무지해서. 그리고 재산세는 뭔가요? 아이고, 재산세도 안 내셨나 보네. 장기 체납자 되셨겠는데 어쨌거나 그건 따로 청해 알아보셔야 해요. 일단 제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 보셔도 좋아요. 실제로 그 남자의 말처럼 몇 곳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저마다 부르는 가격은 달랐습니다. 9억인 사람도 있었고 7억, 11억을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하게 되었죠. 저는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님, 시원시원하셔서 좋네요. 다음에 제가 필요한 서류들 들고 오겠습니다. 남자는 친절하게 이것저것 알려주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여차저차 해서 땅을 팔고 세금을 내고 나니 제 손에는 9억 정도 남았습니다. 물론 돈을 받고 나서 밀린 재산세도 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제 소재지가 옛날 남편과 살던 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로 압류독촉 이런 게 갔다는데 사람이 지금은 살지 않는 동네라 저는 전혀 알지 못했었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일은 잘 처리가 되었고 저는 갑자기 엄청난 목돈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벅차오르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제가 아들네 집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보다가 제가 딱해 보였는지 이런 선물을 보내주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돈을 입금받고 난 뒤에 조용히 한 달 정도를 더 삶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뭐 하고 있으신 거예요? 방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리고 제 속옷은 따로 빨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려요. 알겠다. 저는 그냥 알겠다라고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별 변명을 하지 않는 저에게 당황을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적은 이어졌죠. 그리고 제식이 기저귀도 제때제때 갈아주고 계세요? 어째 엉덩이가 붉은기가 있는 것 같은데. 듣고 계세요? 제때 갈아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이번에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집을 나갈 수 있었지만 조금은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아들과 며느리가 변할까 해서요. 하지만 며칠 뒤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늦게 들어와 며느리와 고래고래 고성을 지르며 싸우더군요. 저는 그들이 싸우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죠. 뭐예요?
엄마, 지금은 참견 마세요. 당신이 얼마나 못났으면 어머니가 싸움을 다 말리러 왔을까. 뭐야? 지금 말 다 했어. 제정신이야?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니 정말 이것들이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니들 밖으로 나와봐라. 예? 뭔데요? 엄마, 밖으로 나와. 지금 내 앞에서 그렇게 싸우는 게 제정신들이냐?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어이없는 듯이 코웃음을 쳤고 아들도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절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껏 못해왔던 말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내가 참고 참았지만 이제 할 말은 해야겠다. 도대체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알 수가 없구나. 너희 둘 다 돈을 벌면서 다 어디다 쓰는 거니? 이 집 내가 해준 거지. 남들은 집값 갚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남들보다 더 빨리 좋은 위치에서 출발했으면서 지금까지 돈도 하나 못 모으고 뭐 하는 거냐? 저의 말에 둘 다 당황을 했는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일러 바치듯이 뭔가를 말하기 시작했죠. 글쎄요, 이 사람이 그 잘난 머리로 부동산 어디 샀다가 쫄딱 망했어요. 이거 어머니는 못 들어보셨죠? 그 얘기가 왜 나와? 이 얘기가 당연히 나와야지. 장난해? 그때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마인데? 그 이자랑 원금 지금도 내고 있는데.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 매년 땅값이 떨어지냐? 진짜 미쳤지. 뭐야? 그러는 당신은 잘했어? 뭐 어디에서 정보를 들었네 마네 하면서 주식 샀던 거 다 어떻게 됐어? 반토막 났지? 그래서 다 빼고 그랬지? 당신이 들들 볶아서 그런 거 아냐. 그때 좀만 참았으면 올라갈 거였어. 저는 그들의 싸움을 보고 있으니 어떻게 돌아가는 꼬라지인지 대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런 정신 상태로 지금까지 있었으니 집안 꼴이 이 모양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 내가 니들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큰 오산이구나. 너희들은 내가 잘못 가르쳤다. 시어머니로서도 뭔가 제대로 가르쳤어야 했고, 아들도 내가 한참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해서 바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셔서 잠이나 주무세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맞아요. 그리고 어머님 병원비며 식비며 그거 다 돈인데 저희가 고생하는 거 안 보이세요?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결심했죠. 그래, 내가 혹여나 했지만 역시나구나. 나는 지금 밖으로 나갈 거다. 그러니 너희가 알아서 모든 걸 해보거라.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저를 며느리와 아들은 다 벙찐 얼굴로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이 저의 마지막 기억이었죠. 저는 그렇게 그 길로 바로 지하철을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제 고향이자 남편을 처음 만났던 도시 천안으로 가기 위함이었죠. 천안의 작은 아파트는 이미 일주일 전에 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혼자서 사는데 큰 평수는 필요가 없었고 적당히 10평대 후반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크게 들지 않았죠. 그렇게 천안에 도착한 뒤에 택시를 타고 핸드폰에 적어둔 주소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저희 집이었죠. 또 난생 처음 제 이름으로 가진 집이기도 했습니다. 웃긴 것이 몇 시간이 지나도록 아들과 며느리한테 연락이 안 오더군요. 저는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연락이 안 오는 것이 서로에게 편했습니다. 어차피 더 이상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자신이 없었다고 말해야겠네요. 그들을 보면 매번 실망감만 쌓여가니까요. 그렇게 저는 집에 들어가서 별다른 이부자리도 없었지만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잘 수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침이 되었을 때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보니까 며느리였죠. 무슨 일이냐? 진짜 제정신이세요? 어머니? 어디 있으세요? 제 시기 돌보지 않고요. 지금 애 울고 난리 났는데 어디 있으신 거예요? 내가 보모니? 나는 내가 월급을 주는 보모도 아니고 일꾼도 아니다. 뭐라고요?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연락하지 마라. 나는 지금 이제야 내 삶을 찾은 것 같으니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적어도 이대로 망나니처럼 살길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는 다시 이들의 얼굴을 볼 자신은 또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고 며느리이고 간에 그 정도로 모욕을 줬다면 가족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그랬기 때문에 더 치욕적인 부분들이 많았죠. 나중에 손주는 보듬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주가 어엿하게 성장할 때쯤까지 살아있을 것 같지는 않았고요. 어쨌거나 저는 그 집안에 더 이상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빗발치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무시를 했죠. 그러자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놈의 문자는 이랬습니다. 어디 친구 집에 계신 것 같은데 적당히 하세요 좀. 애들도 아니고 늙으면 애가 된다더니 어찌 그러세요? 진짜 더 시간 지나면 저도 모른 척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집안 꼴이 말도 아니에요. 며느리한테는 이런 문자가 와 있더군요. 어머니 손주는 봐주셔야죠. 요즘 계속 베이비시터 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리고 설거지부터 집안일 하나도 못하고 있다고요. 그냥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돌아오세요. 그렇게 문자들이 빗발치듯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깡그리 무시를 했죠.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수년의 세월을 무시와 멸시를 받아가면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제가 진짜로 이들에게 짐짝인지 일꾼인지 모를 정도로 무시를 당했었죠. 사람이 가장 크게 무너질 때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삶의 이유를 모르는 순간이 가장 슬픈 일이죠. 저는 최근 몇 년이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겨준 땅 덕분에 그런 지옥의 소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천운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잘 생각을 해보았죠. 아들과 며느리에게 줄 생각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며칠이 더 흘렀을 때 봉사단체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는지. 이곳이 노인 봉사해 주시는 곳 맞지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곳에는 다양한 노인들이 찾아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뭔가 어려움을 겪고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노인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사래를 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기부 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곳이 노인들을 위해서 힘써주는 곳이라고 해서요. 그런 좋은 일에 저도 동참을 하고 싶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커피라도 한 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직원이 물었죠. 얼마나 기부를 하실 생각이세요? 요즘에는 기부 단계에 따라서 팔찌나 이런 것도 드리기도 해요. 작은 돈이라도 기부하신다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1억이요. 네. 얼마라고 하셨죠? 1억입니다. 1억 정도를 기부하고 싶어요. 물론 더 기부했으면 좋겠지만 저도 남은 삶을 살아야 해서요. 그 직원은 제 말을 듣고 잠시 동안 벙쪄 있더군요.
그렇게 큰 돈을 기부하시다니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직원은 일어나더니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기부 절차가 끝나서 한 번 더 그곳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지역 잡지 기자가 와 있더군요. 작은 잡지사인데 제 이야기를 이곳 원장으로부터 듣고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싣고 싶어서라고 하더군요. 어르신 인터뷰를 잠깐 해도 될까요? 제가 뭐라고 인터뷰까지. 어르신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1억이나 기부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연히 돈이 생겨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큰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큰 결심이시죠? 우연히 생긴 돈이라면 더욱 욕심이 들 수도 있는데 기부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짤막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 집으로 작은 잡지 하나가 왔습니다. 거기에는 제 모습과 함께 기부한 내용이 실려 있더군요. 그냥 살면서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노인들이 더 행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기자분이 멋지게 꾸며주셨더군요. 그래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가 싶었죠. 마음이 거대하게 차오르는 것이 이런 보람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부단체들도 조금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왕 시작한 것만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쪼개서라도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잡지 2권을 기자님께 요청해서 주문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님께서 그냥 2권을 더 보내주신다고 하시더군요. 참으로 감사했죠. 저는 그 2권을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주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고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각각 아들과 며느리 앞으로 보냈습니다. 주소는 같았지만 받는 사람은 다르도록 보냈습니다. 이것을 받은 며느리와 아들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참회를 할까요? 어떤 기분일지 몰랐지만 그들의 삶을 반성하는데 이 잡지가 도움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보낸 것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녁에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전화가 오더군요. 도저히 핸드폰을 뜨거워서 집을 수 없을 만큼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스피커폰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대뜸 물었더니 쏟아지는 것은 고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엄마, 우리 힘든 거 다 알면서 어떻게 그 돈 있으면서 그동안 없는 척하고 그렇게 남한테 줄 수 있어요? 그래요? 어머니! 그 돈이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데 그 돈을 그런 데다 갖다 버려요. 진짜 제정신이세요? 둘 다 제가 기부했다는 잡지를 보고서 난리를 피우는 것이었죠. 기가 막혔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훨씬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다. 나 같은 노인들이 무슨 힘이 있겠니? 너희는 젊기라도 하지만 그 노인들은 나 같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돈이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정신 차려라. 지금도 너희는 잘 살 수 있어. 그런데도 그걸 아직도 모르다니 답답하구나. 아니, 지금 그런 무슨 마음씨 좋은 이야기 할 때가 아니잖아요. 당장 그거 물러요. 취소하라고요. 1억이면 지금 내가 진 빚 절반은 갚는 건데. 무슨 소리야? 당신 빚을 왜 먼저 해결해? 내 주식 떨어진 거에 물타기를 해야지. 그거 오른다니까. 진짜 너희들은 멀었구나.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나중에 아주 좋은 선물 하나 보내주마.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또 여러 통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날은 그렇게 전화기가 다시 울리지는 않았죠. 그렇게 돈이 탐났나 봅니다. 그동안은 저를 무슨 짐짝처럼 보던 아이들이었는데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1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긴 큰 돈이었던 것 같군요. 저는 그렇게 천안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병원도 잘 되어 있어서 병원도 꼬박꼬박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골밀도가 떨어져 있어서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성한 곳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처음으로 좋은 식재료들을 골라서 음식을 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는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했고 늙어서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요리를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처음으로 식단을 제대로 차려 먹는 것이 참으로 안쓰러웠죠.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일상을 지내면서 이래저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핸드폰도 최신형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참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니 익숙해지더군요. 또 고객센터에서도 상당히 친절하게 이것저것 알려주었고요. 그렇게 다양한 일상들을 찍었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도 인쇄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진관에 가서 몇 장을 인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깔끔하게 나온 것들을 인쇄했죠. 물론 제가 등장하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르신 사진도 이렇게 찍으시고 감각이 있으신데요. 멋지세요. 사진관의 사진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어르신들은 이렇게 자기 취미 생활에 적극적인 게 멋있다면서 엄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한참을 웃었습니다. 제가 멋진 노인이라고 칭찬받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참으로 볼품없고 나약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런 저를 보고서 멋진 노인이라고 말을 해주다니.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인쇄한 사진들을 차분하게 2장씩 뽑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소장하는 용도로 가졌습니다. 거실에 이렇게 저렇게 액자에 넣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기쁘더군요.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제 사진들이 가득한 거실을 만들었더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진들은 우체국을 찾아가서 봉투에 넣고 또 등기를 붙였습니다. 바로 아들네로 향하는 등기였죠. 제가 말한 다음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낸 것이었죠. 궁금해 하든 하지 않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등기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혹여나 내가 세상 떠나는 날 그들이 반성을 하고 그런다면 영정사진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살진 모르겠지만 누군가 어느 곳에서 세상을 떠난 저를 발견한다면 그래도 행복했던 순간들을 영정사진으로 썼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둔 것이었죠. 사진관에서 딱딱하게 앉아서 찍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딱히 딱 정자세로 사진을 찍지는 않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런 내용도 요즘 다니는 수업에서 들었던 것이죠. 천안에서 저는 주말마다 작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뭔가 만들기도 하는 그런 클래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보니 주부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저도 재미있겠다 싶어 시작했는데 요즘은 팔찌 만드는 것에 한참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눈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그곳에 있는 젊은 주부들과도 친해졌죠. 다들 돈에 치이고 어렵게 사는 것 같아도 다들 밝아서 보기가 좋더군요. 새삼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매주 일요일마다는 봉사단체에 가서 노인들 급식을 주는 일을 합니다.
무료로 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저도 노인이지만 노인이기게 힘든 분들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보면 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장문의 문자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 돌아오세요. 진짜 잘못했어요. 저희가 그동안 엄마를 너무 막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주세요.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사진들을 보니까 천안에 있는 장소들 같던데 맞아요. 저희가 그동안 많이 반성했으니까 제발 돌아오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서 흐릿하게 미소를 짓고 핸드폰을 닫았습니다. 그들이 반성을 했던 안 했던 그건 더 이상 중요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에 이 일들이 남아서 그들을 평생 따라다니겠죠. 삶이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딛는 한 발자국이 그냥 내딛는 한 발자국이 아닙니다. 사람의 길은 언제나 자신을 따라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죽을 때까지 평생을 따라오죠. 그래서 죄를 짓고 살거나 나쁜 마음으로 살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것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아들과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마음으로 제게 이런 문자들을 보내는지는 모르겠으나 반성을 했다면 다행이고 반성을 안 했더라도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었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는 합니다. 신이 내린 공평한 일이기도 하죠.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늙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제가 생각나게 되겠죠. 저는 지금 당장은 아들과 며느리의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롯이 저를 위해 사는 지금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정말 처음 느껴보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71라는 나이도 많은 시간이 남은 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픈 곳도 늘어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지만요. 그래도 삶의 작은 소망과 행복이 생기면 사람은 그때부터 진정 살아있는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한 번은 이런 시간을 꼭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오롯이 살 수 있는 시간을요. 저는 이런 시간을 제 스스로 만들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에 참 많이 후회가 됩니다. 너무 남을 위한 시간들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걸 일이라고 핑계를 댔고 가족 때문이라고 또 무엇 때문이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제 스스로를 속였던 것 같아요. 죽기 전에는 못 해본 것들이 생각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조금씩 제가 작게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보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저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들어 병원에 가면 노인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건 당연하지만 사연을 듣는 분들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내일은 정형외과에 가서 다리를 좀 봐야 하는 날이긴 합니다. 요즘 관절염이 생겼는지 무릎이 자주 욱신거립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오늘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동안 사연 많이 들으면서 위로를 참 많이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저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마쳐보겠습니다. 긴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